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제 7번째 파트입니다. 지방자치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파트까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 파트였다면 마지막 파트는 지방자치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제도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구 감소를 비롯해서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가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고 뭐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공장 같은 것도 없죠. 그 생산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소멸된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2050년대 가면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20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서울의 중앙집권도 좋습니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설 자리 지속 가능한 국가로 지금 남을까 이런 의심도 지금 가는 그런 마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주민자치와 그 다음에 단체자치를 공부하는데요. 시험에 나올 확률 100%입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단체자치 이 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있는데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주민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격. 그리고 저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탑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민주주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어떤 사상을 깊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 단체자치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이 지방자치가 성립되려면은 지방자치가 단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제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밖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단체자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단체자치는 이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이제 핵심 포인트였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단체자치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보다는 지방분권주의. 자, 지방분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한나라 같은 경우에 군연제를 했었습니다. 군연제와 군국제 이런 거 했었는데 주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봉건제도는 뭐냐면 갑자기 말이죠. 이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이 왕이 말이죠. 이 영토를 주었습니다. 봉토라고 그러죠. 봉토 주고서 너하고 나하고 충성관계 계약하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나 이 단체자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즉 중앙정부와 법률적으로 종속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천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의미에서 하나가 출제되기 때문에 자, 지방자치 이론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의미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규정 자체가 나옵니다.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주민소환제도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 천부인권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체자치 같은 경우는 이 천부인권의 어떤 권리보다는 실정법상 실정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도출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단체자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체자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여기는 이 주민자치였지만 단체자치는 그걸 포괄하고 있는 어떤 이 거푸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례권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천부인권이 아니라 전례권이다. 자, 여기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간단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의 어떤 폭은 넓습니다. 반면에 단체자치의 폭은 상당히 협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조세가 되겠죠. 조세.
자, 우리가 이 예산제도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빚이 지금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00조. 그래서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모두 줄 것이냐 아니면 80% 줄 것이냐, 지금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지금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20%가 엄청난 겁니다. 20%를 더 주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곳간이 텅텅 비느냐 얘기예요. 텅텅 비면 어떡합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짜야죠. 추경 예산 짜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야죠. 그럼 찍어내면 그만큼 인프레가 된다는 거예요. 인프레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이 넘쳐나죠. 돈이 넘쳐나면 수출이 잘 돼요? 안 되죠. 수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경고 등을 하냐면요, IMF라든가 뭐 국제 세계 은행에서 한국 보니까 부실하네 해가지고 신용등급을 내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AA였다 그럼 B 뭐 BB 이렇게 내리면은 그만큼 국제적 신용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외국에 수출할 때 믿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수출할 때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신네 물건 내가 우리나라도 믿어줄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얀마라든가 아니면 뭐 라오스 이쪽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한다고 쳐요. 믿어주질 않죠.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쓰러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토네이도 효과가 발생하죠. 버터플라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자, 미국의 아주 조그만 국도 도시에 조그만 은행이 망했습니다. 이 조그만 은행이 망했을 때 나중에 뉴욕의 큰 은행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행이 망함으로써 옆에 은행이 또 망하고, 이게 바로 이제 나비 효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걸 염두하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 부총리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자기는 곳간을 알거든요. 곳간에 지금 돈이 얼마나 남은 걸 알아요. 만약에 그거 20%더 줬다가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직권남용죄, 그죠? 직무유기죄에서 깜빵 가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가는 거예요. 그걸 홍 부총리가 잘 알아요. 알았죠?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된 거를 자기가 압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행위에 대해서 주민자치는 사법재판소에서 통제하고요. 자, 단체자치는 행정재판소에서 통제합니다. 행정재판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통 20문제 나온다 그러면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주민자치는 영미법계고요. 단체자치는 바로 어느 나라냐면 바로 이제 유럽, 독일이죠. 대륙법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뭐냐면 민주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또 추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효율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민이 이제 공동 생산해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자급자족으로 소비를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지방자치 효율성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효율성이 없죠. 지금 뭐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경상북도 두메산골 이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데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여름이 되는데 휴가철에 놀러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죽게 돼 있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따라서 현재는 비효율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 규모 경제는 뭡니까? 일정한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계속 어떤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규모의 경제라고 일단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성립하려면 지방자치 효율성까지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TV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TV의 가설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발로 하는 투표예요. 발로 하는 투표. 자, 내년 3월 9일 날이 이제 20대 이제 총 대선이죠. 대통령 선거인데 발로 하는 투표인데, 이건 뭐냐면 종전에는 바로 이제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의사를 확실하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싫으면 내가 떠나면 된다. 그래서 옆에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면 돼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그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어서 이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하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반려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보통 미드 피트라고 합니다. 피트. 요거는 이제 가정이 중요한데요. 가정이 시민의 이동성을 시민이 이제 이동하는데 자유로운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보 있잖아요.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자, 북한과 남한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북한은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지금 김정은하고 이제 집단 지도 체제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제 북한이 폐쇄성이란 말이에요. 폐쇄성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폐쇄하면은 뭡니까?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가 없죠. 비판받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분권화에 대한 체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자 체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반려하는 투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V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가설입니다. 가설은 정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떤 공식화되지 않은 비공식화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잘 흘러가면 좋은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제도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권은 이건 뭐냐면 중앙에서는 정책 결정하고 지방에서는 이 배분적인 측면 있죠. 배분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바로 신중앙집권제도다. 신자만 그냥 붙인 겁니다. 행정학의 특징은 뭐냐면 신자를 그냥 붙여놔요. 무슨 신자유의사론. 신자만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뉴자죠. 뉴. 영어로 하면 뉴입니다. 행정학자들은 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니다. 서로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해야죠. 솔직히. 사실 우리나라 행정학 교수들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하고 국제법 교수들이 원래 외국어를 못해요. 미국 사람 만나면 자유자재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학회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이 미국 사람이나 이 독일 사람이 와요. 그럼 영어와 독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어 독일에서 박사를 받았는데도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국내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거기서 남아있죠. 미국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하지 오질 않아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일어 잘하고 독일에서 박사 받았는데 독일에서 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거기서는 이제 아웃되고 한국에 와서 내가 이제 미국에서 좀 공부 좀 했다. 우리 저기 보면 알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하버드 그죠? 그거 하나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로 이제 계속 내가 하버드 나왔다. 그거 하나로 밀어붙이는데 요즘에 리스크 많잖아요. 그죠? 이 정치도 그렇고 이 정책, 행정도 그렇고 실전에 가면 달라요. 이론적인 측면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제도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중앙집권과 그 다음에 신지방분권제도가 도입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종전에 지방분권, 그 다음에 중앙집권 이런 식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넘어 밀어붙이면은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누가 보충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을 좀 살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과 이제 중앙 기관과 그 다음에 지방 기관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때 1800년도부터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1800년도니까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시대죠. 나폴레옹 시대 그 다음에 메테르니 시대입니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00년대 초에 가면은 물론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요 중간에는 1789년도라는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도에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그 밖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민혁명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혁명이 실패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던 거죠. 그 당시에 1900년도 유럽에서 가장 강국은
육군을 말하면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육군에서 가장 강대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독일은 프로이센이죠. 독일은 물론 러시아까지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과욕이 뭡니까? 이 나폴레옹을 파멸에 이르게 했죠. 그 당시에 이후에 또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가 육군이 강대하다 보니까 영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영국도 물론 육군이 잘 나갔었어요. 그러나 영국은 아니겠다. 앞으로는 이 해군 쪽으로 전 세계를 장악을 해보자 해가지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 프랑스가 지금 바다가 지중해하고 바로 이제 이 대서양, 북대서양이잖아요. 여기를 막았습니다. 이 영국이 대단하죠. 그래서 대륙 봉쇄령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고립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독립하고 미국이 이 지금 북미 대륙이죠. 북미 대륙에서 뭐 상당히 잘 나가게 됐던 거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가니까 이 케인즈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앙집권으로 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해가지고 시장 제도의 완벽성. 아담 스미스로 그럼 뭡니까? 합리성을 강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합리성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어떤 세력이 나왔는데 바로 케인즈의 바로 중앙정보론이죠.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대 딱 가니까 뭡니까? 그 종전에 우리가 이제 꾸준히 나왔던 그런 행정국가가 아니라 신행정국가가 다시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냐면 신행정국가는 뭐 우리가 파트 1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이 신행정국가죠. 파트 1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관권 선거라든가 종전에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죠. 참 불쌍하죠. 세계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집단이 바로 북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8년도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했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GDP라든가 뭐 군사력이라든가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5위가 될 것 같아요. 군사력은 어마어마하죠. 남한의 군사력 엄청납니다. 이 무기 수입 1위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엄청납니다. 3조 정도를 투입을 한 거예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지금 항공모함까지 지금 갖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2030년대까지 엄청나죠. 자, 이게 뭐라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중앙집권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요거는 기술적, 그 다음에 지식적, 그 다음에 협동적인 집권, 이걸 뜻합니다. 종전의 중앙집권이다 그러면은 중앙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의 이 어떤 정치였다면, 앞으로는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모든 것을 합하는 그런 합치적, 합동적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지방 분권적 사고방식과 중앙 집권적 사고방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 뭐 행정학은 이렇게 뭐 기본 내용은 이 정도예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핵심적인 문제 한 600문제 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한 13회 정도, 이 정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잘 찍고 나오면 되는 거죠. 뭐 사지선다인데 어떡할 겁니까? 그죠? 찍고 나와야죠.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중앙집권주의의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옛날처럼 중앙집권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이걸 또 간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학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거버넌스 사상이 나왔다. 처음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981년도 미테랑 정부가 있습니다. 1981년도 미테랑 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신연방주의가 있습니다. 1980년도 레이건 대통령 때예요. 미국이 사실은 러시아가 말이죠. 지금 캘리포니아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중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러시아가 거기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1776년도에 독립선언을 했다 가지고 미국이 지금 북미 대륙의 반을 차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러시아 땅이 많았어요. 지금 미국 땅에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 땅이었어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캐나다, 뭐 퀴벡, 아니면 저쪽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사실은 땅 욕심이 많았어요. 러시아 이쪽 애들이 한반도도 지금 내려왔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1945년 신탁 통치에 의해서 북쪽은 러시아, 소련이죠. 남한은 미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신탁 통치를 하다가 사실 아이러니하게 바로 이제 김일성이가 러시아 소련 애들을 방출시켰죠. 김일성은 바로 원래는 소련파였어요. 소련파였기 때문에 소련군 대우였었습니다. 이 친구가 친구라니까 제가 뭐 공산주의 같은데 이 사람이 소련군의 이 장교였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소련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자꾸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이 소련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중국에 있던 무슨 파입니까? 그 연안파라고 하나? 이쪽 파는 다 죽었어요. 싹 다 없어지고 지금 그쪽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빨치산이라고 들었죠? 북한에는 그 삼긴파가 있고 긴파가 있고 빨치산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간단히 보는데요. 거기 보면은 크게 이제 4가지로 우리가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성립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이 영토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로 봐서는 영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이죠. 주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 400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권.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설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플이 있어야죠.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물론 자치권은 공공단체가 외면적으로는 이렇게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쪽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행정학하고 좀 달라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중앙집권적인 그 행정학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지방분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특별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말하는 뭐 시라든가 특별시라든가 뭐 도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라든가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어요. 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조합 같은 것이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그런 조합이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15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행정협의 같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또 할 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단층제와 증층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치세요. 단층제와 증층제가 있다. 의미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안다고 해서 문제를 쫙 푸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지금 행정학의 넘버원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신지 아시죠? 그분은 문제집만 가지고 기본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본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출제 파트가 159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책이 101호구입니다. 1호구. 행정학은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159개의 논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 문제집 보면은 이겁니다. 159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예요. 이게 문제집도 없어요. 문제집 겸 기본서인데 행정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고 저처럼 빨리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지만은 첫 숟갈 뜨게 되면 벌써 반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방법도 좋아야 된다. 알겠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또 생각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점수를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도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는데, 단층제 같은 경우 뭐냐면 국가와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중층제는 뭐냐면 이 구역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중층제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약간 중층제적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수원시라고, 예를 들어 수원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시라고 그러면 수원시에 무슨 뭐 건선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원시만 있는 거 아니라 그 속에도 건선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층제입니다. 한국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2층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영국은 뭐 민주주의 국가가 가장 먼저 발달한 국가죠. 그래서 영국은 혼합층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그래서 2층제와 뭐 3층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잖아요. 런던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광역시가 바로 혼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영국의 런던은 사실 우리처럼 수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영연방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영국도 연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은 하나의 국가다, 이게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유나이티드예요.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죠. 그죠? US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약자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인 겁니다. 즉 뭐냐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유나이티드 킹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캐나다라든가, 그 다음에 호주라든가,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종전의 남아공까지도 바로 영연방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미국보다도 영국이 더 큰 나라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 그 큰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다 자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처럼 지금 안정된 국가가 없어요. 나라는 좀 조그만 것 같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독일 같은 게 있는데, 독일은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의 전신이, 그죠? 독일의 전신이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마지막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도시양 크라제라고 합니다. 도시양 크라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좀 더 이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보다 좀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3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층제. 프랑스 말로 레지몽이라고 합니다. 레전이라고 하죠. 레전은 어떤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디파트먼트입니다. 디파트먼트. 프랑스 말로 데파트르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입니다. 커뮤는 뭐냐면 예를 들어 파리 커뮤니 이런 거 들어봤죠. 어떤 집단 형태, 이걸 커뮤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공산주의 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가 약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국가하고 비슷비슷한데, 공산주의는 바로 이제 마르크 렌에 의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거고요.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죠. 사회주의는 물론 공동으로 생산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생산해서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예요. 복지할 때는 공동으로 하겠다. 생산은 각자 하더라도 이게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거보다 한 단계 높아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말이죠. 특히 저 조심할 게 뭐냐면 인구가 50만일 때 갈라요. 그래서 뭐 50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다 다르고, 100만이 넘어가면은 광역시에 어떤 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어간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창원시 아시죠? 창원시도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창원시가 광역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원시도 있습니다. 수원시도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천시도 거의 100만 넘어간 것 같은데, 물론 성남시도 지금 거의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이 4개 시가 사실은 광역시로 지금 전환하고 싶어도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광역시로 전환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에서 나오는 세수 가지고 월급을 못 준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창피한 어떤 꼴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층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